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그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해서 그때 당시 시장 변화가 어땠었는지 한번 복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구독자분들이 그 댓글을 통해서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분명히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방송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경기 침체 후에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그 지난 위기 때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파란색은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요거는 장단기 금리차고요. 10년물과 2년물 간의 장단기 금리차.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그 빨간색이 기준금리입니다. 이게 기준금리예요. 그리고 여기 녹색, 연두색으로 표기된 거는 2년물이고요. 그리고 보라색은 10년물입니다. 10년물 금리. 일단 지난 과거에 보면은 2004년 6월달 정도부터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판단하에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뭐 2015년 12월에 처음 제로금리에서 인상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인상을 한 거는 17년도죠. 2017년도. 이때가 지금 사이클에서 따지면 2017년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왔는데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 2년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2년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에 이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준금리 차트와 2년물의 그 금리 차트는 거의 붙어 있습니다. 붙어서 움직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장기물인 10년물 같은 경우는 좀 더 간격을 벌려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인상하는 이 시기에 2년물도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죠. 오르는 폭을 보시면 알겠지만 10년물보다 오르는 폭이 더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기에 2006년 상반기에 금리 역전이 한번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바로 금리 인상 사이클 거의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그리고 이 시기부터 영화 빅쇼트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006년부터 그 모기지 채권에 대한 그 연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심상치 않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마도 스마트 머니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채권 시장에 대해서 조금 금리를 더 이상 앞으로 몇 해 올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준은 이 시점부터 얼마 올리지 못했어요. 이때가 대략 4.5%거든요. 4.5%인데 마지막 인상했던 최고 금리는 5.25%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3번 인상을 한 거죠. 이 시기 전후로 해서. 그래서 이 시기에 채권 가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채권 금리죠. 채권 금리의 그 장단기 차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10년물과 2년물이 거의 붙었죠. 그리고 밑에서도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플랫해졌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결국 이때가 2006년 거의 하반기죠. 하반기. 2006년 하반기쯤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그 이후부터 계속 동결을 합니다. 1년 정도. 1년 정도 동결을 하면서 동결을 했다라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채권 금리는 오르지 않는다. 이제 금리 인하만 남은 거죠. 남은 사이클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없는 환경이 된 겁니다.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 그리고 이 시기에 금융의 환경은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죠.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2년물과 10년물 모두. 그리고 여기 이게 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보라색이 10년물이에요. 10년물 금리가 더 낮아요. 그 녹색이 바로 위에 있고 그 바로 밑에 10년물이 있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장기 채권물 쪽으로 자본이 유입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 자체로 자금이 유입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장기 채권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신년물의 금리가 더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본격적인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이 시점에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거죠. 채권 시장에서는. 그리고 결국 2007년 하반기 이때가 대충 한 9월에서 10월이거든요. 아마 9월쯤일 겁니다. 이때가 주식시장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실제로 이제 위기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를 계속하죠. 이때부터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합니다. 금리 인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기준금리와 2년물은 붙어 다닌다고 했죠. 2년물이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2년물 금리가. 그리고 10년물의 금리도 하락은 하지만 2년물의 그 금리가 더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갑자기 급격하게 벌어집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008년 하반기에 이쯤에서 이제 좀 마무리 시키려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리먼 브로더스 파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큰 충격이 가해졌죠. 그러면서 연준은 어쩔 수 없이 제로 금리까지 또 내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할 거라는 그런 예상으로 채권 시장에서 움직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미리 움직이고 그리고 이때가 거의 보통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 사이클의 그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얼마 올리지 못하고 이제 금리가 거의 최고점에 다다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동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강력하게 경기 침체를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온 건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겠지만 외부적으로 이제 표출된 건 아닙니다. 아직 금리가 동결되는 시점은. 그리고 금리가 동결이 되고 외부적으로 터져 나오는 시점부터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죠.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리고 이때 2년물, 그러니까 단기물이 더 급격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급격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고 또 질문 중에 하나가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은 또 거품이 끼는 게 아닌가, 상승하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이때는 이미 금융위기가 발생 중이에요.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그 사이클에서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신 거고요. 그리고 주택 관련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전후로 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글로벌 시장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한 거의 역전되기 전 그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난 과거처럼 채권 시장에서 연준이 금리를 앞으로 얼마 올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사이클의 후반부에 온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는 이걸 조금 줄일게요. 다 안 보이니까.
다음 차트는 이제 10년물, 미국의 10년물 채권 가격입니다. 채권 차트. 이거 금리 차트가 아니에요. 채권 차트입니다. 앞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2006년에 금융시장에 뭔가 안 좋아지는 그러한 흐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올렸던 기간입니다. 이 시기까지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한 거죠. 채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2006년 중반입니다. 중반에 갑자기 10년물 채권 시장에 수급이 들어와요. 금리가 하락했다는 뜻이죠, 이 기간에. 그리고 이 기간이 바로 처음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눈치를 챈 거예요. 이때부터 실제로 이제 자본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장단기 금리 역전했던 그 시기였어요. 그리고 금리가 동결이 되고 나서 시장이 좀 안정화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아마 그때 당시에 연준이 아마 립서비스를 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그 립서비스라는 게 그거만으로 위기 자체는 막지는 못하죠. 시간은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본격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던 시기고 2007년 중반입니다. 2007년 중반부터 갑자기 채권 시장에 본격적으로 수급이 가파르게 들어옵니다. 채권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 채권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다. 경기 침체를 이미. 그리고 이때가 대체적으로 2007년 6월 전후입니다. 6월 전후.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아직 최고점을 찍지 않았어요. 아직 하락을 하기도 전에 채권 시장에서는 미리 예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주식 차트로 다시 볼게요. 미국의 선물 시장 흐름이고요. 채권 시장에서 이 시기에 처음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2007년 중반 이때쯤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본격화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는 이 시기에는 주식시장이 아직 고점을 찍은 시기가 아니에요. 고점은 그 이후에 찍습니다. 10월에. 그리고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훅 빠지죠.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결국 그 채권 시장에서 먼저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투자자들이 먼저 빠진 겁니다. 이때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언론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시기에 또 최고치 경신, 주식시장이 또 최고치 경신을 했다. 아주 장밋빛, 아주 낙관적인 뉴스가 아마 나왔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시기에.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도 역시 환호성을 질렀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주식에 더 투자하자, 뭐 이런 식의 그런 심리가 시장에 깔려 있지 않았을까. 제가 이때 당시에는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2007년에는 제가 이제 막 졸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시장에 깔린 심리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그랬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차트에서 읽어내는 게 저는 그렇다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연준에서 2007년 후반기부터죠. 이때부터 금리를 인하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금융위기가 온 거죠. 한마디로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크게 빠지고 주택시장도 이제 크게 빠지고 그랬던 이제 과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2004년부터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당연히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연준에서는 경제가 매우 튼튼하다, 좋다, 이런 식의 명분으로 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이 또 좋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그 상승 추세는 2007년, 2008년 1월 달에 깨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추세선이 있잖아요. 요거를 2008년에 새해 들어오자마자 바로 깹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탈된 추세가 이제 저항으로 바뀐 거죠. 저항 한 번 맞고 두 번 또 맞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이후에 급격하게 빠지는 흐름으로 갑니다. 이 저항선을 한번 이탈을 하면은 다시 올라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추세 저항이라는 건. 만약에 이 시기에 이 저항을 뚫고 올라서 이렇게 안착을 시켰다면 또 한 번의 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었겠지만 결국 이 저항선을 넘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전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특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과정들을 완전히 공식화해서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이라는 게 매번 사이클마다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그때 당시 사이클에서는 2006년에 한 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2007년에 또 한 번 나왔었잖아요. 2006년에 한 번 나왔었고 아마 연준에서 뭐 이 침체를 좀 연장시키기 위해 뭐 립 서비스나 뭐 그 외에 뭐 좋은 기사 내용들을 좀 내보내면서 조금 지연을 시켰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투자자들은 연준의 그런 발언들 굉장히 신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더 길게 연장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의심이 많고 굉장히 똑똑했다면 이때 하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장당의 금리 역전 한 번만으로. 그래서 매번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차트에서도 이렇게 좀 다르게 나타났다. 처음 그 장당의 금리 역전이 이렇게 일어났고 무려 1년 반 뒤에 이제 하락이 됐잖아요. 그걸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고요. 매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장당의 금리 역전이 한번 일어나고 바로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시장의 그 붕괴를 유예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이렇게 연장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연장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투자자들이 많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반응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공식화해서는 안 되고 좀 유연한 사고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고 벌어지는 그러한 흐름들은 바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와 미국 부동산 시장 흐름입니다. 그 당시 파란색이 기준금리예요. 파란색이. 그리고 빨간색은 미국 부동산 시장 흐름입니다. 2006년부터 이제 안 좋아졌다고 시작했죠. 안 좋아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에도 언급했듯이 이 내용은 빅쇼트에서 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연체율이 이제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어요. 2006년부터. 그리고 주택시장은 스물스물 빠집니다. 하지만 이때 주식시장은 계속 고공행진 중이었죠. 2007년 하반기까지. 그리고 주택시장에서는 이미 징후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금리가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모기지 채권 시장에 대한 문제가 공식화되면서 주식시장도 꺾였고 그리고 금리도 이때부터 인하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같이 빠지는 흐름으로 가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이제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기존에 많은 대출을 끼고 구매를 했던 그 사람들의 부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부채율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부동산 시장이 빠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차압 들어오죠. 차압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부채율이 높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그 집이 경매로 다 넘어갑니다. 이 시기에. 그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계속 하락해요. 계속. 2012년까지, 2011년 후반까지 부동산 시장이 계속 하락합니다. 이때 금리가 계속 내려오고 이때부터는 제로금리로 이제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 시장에 다시 거품이 끼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동결이 최고점을 찍고 동결이 유지된 후에 다시 금리가 인하하는 그 흐름에서는 이미 금융위기가 터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동산 가격이랑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크게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후에야 이제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이제 동반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 무조건 금리 인하한다고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에 뭐 자금을 투입한다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크게 빠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더 많은 리스크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죠. 특히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그래서 아마 이번 사이클에서 부동산에 닥치는 그런 폭풍이 어느 정도일지 저는 예상을 할 수 없겠지만 굉장히 심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하락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좀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어쨌든 경매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소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바닥을 형성을 할지 그것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 문제가 심각하다면 실질적으로 그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투자가 아니라 실소요 위주의 시장으로 완전히 체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2008년 금융위기 전으로 있었던 그런 시장의 흐름을 조금 다시 되짚어 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시 지금으로 돌아와서 미국 선물 시장입니다. 미국 선물 시장인데, 어쨌든 이게 2016년부터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었던 그 시기부터 쭉 그때 이후로 만들어진 그 상승 추세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탈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탈을 했고 이제 내일 새벽이면 아마 FOMC에 대한 그 결과가 다 나올 겁니다. 다 나올 건데 지금 이 중요한 추세선을 이탈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탈했는데 아마 반등은 나올 겁니다. 반등은 나올 건데 요거를 이렇게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해서 이 저항을 못 넘을 경우에는 정말로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큰 하락이. 어떻게 해서든 요거를 올라타야 됩니다. 그래서 5개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야 좀 커다란 반등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이탈했던 그 추세선을 다시 올라타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그 주식시장도 좀 이 저항을 넘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하락이 시작되지 않을까. 진짜 본격적인 약세장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 채권왕이죠. 건드라크가 최근 CNBC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번역이 돼서 국내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연합 인포맥스 기사를 가장 신뢰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그러니까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로 올라왔던 기사인데 건드라크가 이제 S&P 500의 신저점 경신을 전망을 했고 약세장을 확신한다. 약세장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20% 이상이 하락하면 지수가 그러면 약세장이라고 이제 확정을 짓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세장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고점을 못 넘는다는 얘기죠. 이미 미국 시장도 고점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건드라크는. 그래서 일단 약세장이라고 건드라크가 왜 판단을 했냐. 많은 변수가 있다고 이제 덧붙이긴 했는데 본격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후에 통상 증시는 약세정으로 들어간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후에 이번에는 가상화폐에 열광을 했다. 작년 얘기하는 거죠, 작년. 그래서 비트코인이 시장 지표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매출이 없는 기업이 이제 기업 공개되어 있던 닷컴 버블 그리고 2006년 서브프라임 대출이 이제 더 오래 진행된 당시와 매우 비슷하게 비트코인은 시장에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지표로 이제 강조를 했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올해 초에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가상화폐 대규모 매도세가 나타난 뒤 잇따라 시장의 여러 업종이 포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요 주가 지수가 나가 떨어진 뒤, 그러니까 이때 시기에 같이 하락했던 주가 지수는 보통 이머징 마켓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 하반기에 들어와서 미국 시장을 쭉 끌고 왔었던 팡 주식들이 대폭 하락을 했어요. 20% 넘게 고점부터. 그래서 현재 팡 주식들은 20%가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약세장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건드라크는 이제 이것들이 강세장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렇죠? 네. 사실상 팡 주식들이 미국 시장을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꺾였다라는 얘기는 강세장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연준의 금리 인상과 이제 이것이 결합이 되면서 매도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거죠. 미국 무역전쟁이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한 겁니다. 제가 24번 영상인가요? 26번 영상인가요? 아무튼 그때 제가 JP 모건의 그 수석 애널리스트의 CNBC 인터뷰에서도 나왔는데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전쟁은 다가오는 금융위기를 굉장히 앞당길 수 있는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풀리게 될 경우 금융위기를 조금 늦출 수 있다, 지연시킬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시장에선 잘 안 되고 있다고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미중 무역전쟁은 결국 잘 안 될 거다, 협상은.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건드라크는 10월 초 갑자기 시장은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다음날 주식시장은 무너졌다. 그러면서 채권 시장의 금리도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금리 인상 이슈로 문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 올해 4차례, 내년 3차례 이상.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언급을 했고 이것이 채권 시장에서 금리의 급등을 만들어냈고 또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은 하락을 만들었고 그리고 무역 전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 관세는 인상될 것이다. 그러니까 건드라크도 내년 그 2월 달까지 끝나는 협상 기간이 끝나고 그 결과가 잘 안 돼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에 따라 내년에 가장 좋은 투자 아이디어로 자본 보존, 자본을 이제 지키는 것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본 보존이라는 거는 큰 자금을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입니다. 현금.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자산이 그대로 보존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도 종목이다. 현금도 종목이다. 보유하고 있으면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건드라크는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높은 질, 낮은 변동성, 그리고 낮은 두레이션 채권 펀드가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두레이션 채권. 낮은 두레이션 채권 펀드가 어떤 건지 조금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단기 채권이 아닙니다. 단기 채권이 아니고 일단 두레이션이라는 게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방망이를 짧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채권 시장에서 짧게. 길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미래가 불투명한데 어떻게 길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본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채권에, 그리고 질이 높은 채권, 변동성이 낮은 채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스크가 아주 낮은 굉장히 안전한 채권 중에서도 두레이션이 짧은 채권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언급한 것이 있는데, 그는 패시브 투자가 매니아층을 형성했다면서 투자자들은 인덱스 펀드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인덱스 펀드와 같은 패시브 투자가 매니아 전략이 돼서 글로벌 주식시장에 광범위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패시브 투자와 로드 어드바이저가 시장의 문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시스템 매매예요. 시스템 매매. 사람이 직접 운용하는 그런 펀드가 아니고요. 이것도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패시브 투자와 그 인덱스 펀드 같은 것들. 그리고 이것들은 사람이 직접 운용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기계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그런 펀드인데, 지난 그 10년간 주식시장에서 나타났던 새로운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패시브 투자. 그래서 패시브 투자자가 되라고 누구에도 권유하지 않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미국의 패시브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지 말라는 게 나의 강력한 권고이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3월 건드라크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주시하고 있고 3%를 찍으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었죠. 그리고 건드라크는 이제 9월 달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30년물이 금리를 3.25%를 2번 넘는지 잘 지켜봐라.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10월 달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가 넘었고 30년물도 3.25%가 넘었었죠. 그러면서 채권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금융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페이스북 주식이 하락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다고 공개를 했어요. 뭐 성공했겠네요. 지금쯤. 그가 숏배팅을 한 것은 페이스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건드락 대표의 주장 이후 13% 이상 하락했고 지금은 더 하락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러한 이제 의견을 가지고 있네요. 건드라크는. 그리고 여기 언급했던 그 패시브 펀드, 그러니까 수동형 투자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24번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JP모건 수석 애널리스트도 이거를 지적을 했어요. 궁금하신 분은 그 24번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그 패시브 투자에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2008년 이후에 일어난 주요 시장 동향이 공황 상태에 빠진 동안 어떻게 판매를 악화시키는지 설명한다. 적극적인 투자에서 수동적으로 관리되는 투자로의 거대한 변화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환경도 지금에 있는 그 시장 환경도 과거에 없던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의 그 주식시장의 환경은 수동적으로 관리되는 투자가 중점이에요. 그래서 과거 근 10년 동안 이렇게 2조 달러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퀀트 헤지 펀드가 약세로 전환 시 자동적으로 팔리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화된 매매 전략의 증가도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앞서 그 건드라커 얘기했던 지수 관련 펀드, 그리고 퀀트 펀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자산의 3분의 2, 무려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1일 거래의 90%나 차지하고 있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은 순전히 기계적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투자 그룹들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빅스, 공포지수죠. 공포지수의 증가와 그리고 채권 상관관계의 변화, 그리고 단순한 가격 설정과 같은 이런 것들로 이제 특정한 신호를 기반으로 해서 매도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의 약세장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하면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이 무려 3분의 2예요. 이거는 시장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요. 매도가 투매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계단식 하락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은행과 기타 회사들의 전자거래소는 시장이 악화되고 유동성이 없어지고 계단식 하락이 나타나면 이제 이 사람들도 다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또 악화돼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장 굉장히 악화된다는 그런 환경이 지금 주식시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경기 침체가 벌어지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시작하는 시점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 건드라크는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대로 투자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국내 투자 증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형식의 투자 펀드의 그 자금을 구성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앞으로 주식시장 계속 오를 거니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된다. 나름의 그 논리를 붙이기 위해 여러 데이터를 추가를 시키고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현혹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모 증권사에서 개최하는 투자 관련 세미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참 문제입니다, 문제.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을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잘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런 채권 시장의 흐름, 그리고 주식 시장의 흐름을 좀 잘 파악하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과거에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이런 관계 때문에 움직였으니까 여러분도 어느 정도의 큰 그림, 어느 정도의 큰 그림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 변화들과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정책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지금 경제가 어떻게 가고 있다 라고 어느 정도 조금 시야를 조금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한 번에 된 건 아니지만 계속 이런 식의 그 상관관계를 계속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 내일 이제 FOMC가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12월 금리 인상은 저는 계속 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해왔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변함없어요. 12월 금리 인상은 할 거고 그 전에 찌라시들 있잖아요. 12월 금리 인상도 어려운 게 아닌가. 예, 그런 택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그렇게 하면 좀 주식시장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희망이고요. 현재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12월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중요한 게 그게 아니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투자자들이 12월 금리 인상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2019년도에 과연 연준이 금리 인상 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또는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다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힌트가 어느 정도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FOMC 결과가 다 나오고 금요일날 방송할 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